네, 오늘 이 인양된 세월호에서 6월 일부가 수습된 사실 짚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로부터 도움 말씀 드렸고요. 이번에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연결했던 분이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박종훈 변호사. 다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네. 일단 좀 오늘 이 6월이 발견된 곳이 세월호 선수부, 그러니까 배머리 쪽이죠. 배머리 쪽 계구 부분 창문을 통해서 흘러나온 뻘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네네. 일단 그 배 앞머리 쪽에 객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계곡음이 창문으로 배출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건데, 네. 그 유골이 어떤 내부적인 흐름을 타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긴 하죠. 네. 아시겠지만 이제 네. 신체 전체가 온전하게 있다면 그렇게까지 흘러내리지 않았겠지만 유골로 예. 남아서는 그 해수의 흐름이라거나 그것 때문에 원래 거기 유골이 거기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그렇죠. 객실 쪽에 있다가 거기 흘러나온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명확한 거는 예. 그런 물빠짐 작업을 통해서 그쪽으로 흘러왔고 그것이 유실방지 대책이 부실한 때문에 밖으로 나왔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명확한 것 같고요. 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골의 크기 모두 6개의 유골이 수습이 됐는데 크기를 보면 네네. 작은 게 4cm, 가장 큰 게 18cm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숫자를 보면 유실망 설치했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두 가지거든요. 네. 전체의 원형을 보존해야 된다. 예. 또 하나는 유실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예. 그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나 다름이 없어요. 예. 근데 지금 해수부가 너무 지금 속도를 내면서 함부로 지금 물 빠진 구멍을 낸다거나 또 기존의 그 유실 방지 대책이 부실하다는 걸 저희가 아는데도 그걸 추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빨리 물 빼고 지금 목포로 가겠다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예. 벌어지지 않는 것 싶습니다. 너무 정말 가족들 입장에서 너무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지금 방금 전에 유해 발굴 전문가인 충북대 박선주 명예교수로부터 도움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이 박 교수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세월호가 이 바닥에서 누워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이 바닥에 면에 있던 면 같은 경우가 이때 유실 방지 작업을 이 면은 못했던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인양하기 위해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이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유실될 가능성을 지금 제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항상 제기했던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천체 수색을 중단할 당시에도 강조했던 거는 네. 천체 수색을 중단하려면 뭐를 기대했겠습니까? 가족분들은 이제 인양으로 갈 거라고 기대했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예. 인양되기 전 작업으로서 최소한 유실물 방지 대책은 해달라.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해에 결정될 때까지 인양을 결정할 때까지 그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유실 방지 대책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선체를 통째로 들어 올린다는 계획이 계속 바뀌면서 구멍을 140개 이상을 뚫었단 말이죠. 네.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뼈가 흘러나올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면 무조건 그거는 유실물 방지 대책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올라오다 보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좌측은 제대로 방지 대책을 못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혹시 빠져나온 거는 아닌지. 예. 그리고 모든 구멍에다 다 유실물 방지 대책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누워 있었고 바닥에 다 있는 면에 어떻게 물리적으로 유실 방지 장치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선체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체 형상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죠. 원래 시간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좌측면에 누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거기에 계부분은 없는 것이냐.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인양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천천히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이제 잠수부들이 돌면서 상황을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계곡이나 이런 게 나올 경우에 어떻게 유실물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워 있는데 누가 그 갯벌 파고 들어가서 유실물 방지 대책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그렇죠. 아주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걱정하는 것은 너무 좀 신중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반잠수식 그 바지선 위에 올려놓고 구멍을 뚫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 네, 그럴 때도 그런 식으로 구멍을 뚫으면 물을 빠지게 하는 데는 쉽지만 혹시 그 물의 흐름을 타고 혹시 유골이나 유리품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 그거 어떡할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유족분들도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하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계시던데요. 네네. 그러니까 다 지금 인양을 잘 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려다가도 늦었지만 어쨌든 인양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가도 자꾸 이런 예컨대 뭐 램프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고 그것이 투명하게 같이 공유되면서 이해되는 상황에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또 다른 우혹이나 또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구멍을 뚫는다. 그럼 왜 뚫는 거냐. 뚫었을 때 유실물 방지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논의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배를 뚫어 올린다 그러면 개개의 유실물 방지 대책을 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렇죠. 예컨대 개구부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 바로 유실물 방지 대책을 할 수 있지만 그 주변에다가도 다른 방식들도 다른 방식도 있다는 거죠. 왜 대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는 거죠. 어제 오늘 이제 그 변호사님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좀 종합을 하다면 우리가 이제 세월호를 끌어올렸다, 인양에 성공했다는 점만 볼 게 아니라 인양 전 단계에서부터 얼마나 이게 치밀하게 해서 최소한 유실 가능성을 막고 인양을 했는가는 분명히 이건 나중에 평가가 되고 점검이 돼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왜 배를 인양해야 되느냐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배를 끌어올리느냐. 그 시간과 비용을 들어서. 그건 아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미수습자 수습하고 여러 가지 희생자들의 생체 수습하고 그리고 유실물이나 유류품들을 수습하는 거가 이제 하나의 목적이죠. 그러려면 유실물 방지 대책이 당연히 설정이 됐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이런 참사 관련해서 일종의 기억의 상징물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는 우리가 저거를 보면서 이런 참사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회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인양이 되는 것이지 그냥 배를 그냥 물건 하나 끌어올린다고 생각하고 너무 그렇게 급삭하게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이제 왜 해수부가 그 인양을 지금 고생하면서도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게 세월호 조타수 고 오영석 씨, 뭐 지금은 이제 그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분이 사망 전에 옥중에서 보낸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이 세월호의 2층 화물칸 일부 벽이 천막이었다. 이걸 지금 그 편지에 썼고. 만약에 그러니까 그랬다라면 여기로 물이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침몰 속도가 빨라졌던 원인이 여기에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것도 저가 이제 세월호 특조에 있을 때 이미 아는 사실인데요. 사실은 3차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교수님과 이제 만나서 그런 내용을 반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침몰에 관해서는 침몰 원인을 제공한 직접적인 것과 그다음에 급속한 침몰의 원인이 다를 수 있거든요. 급속한 침몰은 이제 넓은 공간 같은 거나 또 공기, 부양력이 있는 공기를 빨리 빼내는 무슨가 또 뭐 바다 해수가 빨리 들어오거나 그런 어떤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의심되었던 곳이 어디냐면 이른바 시테크라고 하는 것이에요. 2층 화물칸 일부 쪽. 그게 강판이 아니라 천막이었다. 그다음에 혹시 램프가 열리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심의 대상이었던 건데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사실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내부에 널리 알려야 되는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실제로 이상갑 교수께서 3차 청문회 때 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근데 그거를 저희가 밖에 크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게 천막이었다. 따라서 물이 많이 들어왔을 가능성은 있다. 그건 명확합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강판이었을 때보다는 훨씬 물이 빨리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그게 일종의 불법적인 것이냐. 일본에서 배를 가져올 때부터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원래는 강판이었는데 천막으로 대체한 것인지 설계대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고 또 이제 그 중개초 갈 때 과정과 비교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불법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검토를 하려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크게 부각시키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지금 언론에서 아마 그 두 가지 견해가 다 나오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이건 별로 그 언급이 없다면서요, 이 부분은. 맞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언급이 없고요.
저희가 사실은 3차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네. 확인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요. 그럼 이게 이제 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더라도 침몰 속도와는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당시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던 교수님하고 같이 해봤는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게 강판이었을 때는 침몰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지 않는데 이게 만약에 천막이었다면 그곳으로 물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들었다고 판단을 하면 예. 속도가 빨라지더라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 결과 이게 거의 언급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면밀히 이루어졌는가 이걸 다시 좀 봐야 되는 이유가 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조위와 검찰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네. 그 검찰은요 범죄 사실에 대한 거에 집중합니다. 예, 누가 어떤 네. 범죄 행위를 했느냐에. 그러나 특조위는 구조적인 문제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상규명에서는 왜 침몰했냐는 직접적 원인을 따지지만 네. 안전사의 소위원장이 있던 저는 왜 그렇게 많은 물건을 실을 수밖에 없었나, 왜 그렇게 개척이 일어나는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예. 조사하는 내용이나 또 수사하는 대상이 좀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6월 일부가 수습이 됐다고 하니까 가장 급한 것은 빨리 신원을 밝혀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좀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만에 하나라도 DNA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볼 경우에 참사 초기부터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됐냐면 의혹 가운데 하나가 지금 그 승선 명단에 없는 사람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도 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제 304명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4월 16일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탑승객이 몇 명이냐 가지고도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그 6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솔직히 예단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더 이상은 유실 없이 그럼요. 우리 희생자 가족들, 미수자 가족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대한 어떤 DNA 검사 당연하지만 또 유류품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면밀히 좀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체를 함부로 절단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것도 내용을 보존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뼈라고 하는 유골이라는 건 작거든요, 사실은. 4cm짜리 되고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치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사실은 희생자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생체 일부가 손실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정말 그 고고학적 유물을 발견하는 태도로 이거 접근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나중에 다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이었던 박종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즐거운 줄넘기 JJR. 동생아, 오빠가 JJR 그걸 파고 들어가서 방기 대책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아주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걱정하는 것은 너무 좀 신중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반잠수식 그 바지선 위에 올려놓고 구멍을 뚫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 네, 그럴 때도 그런 식으로 구멍을 뚫으면 물을 빠지게 하는 데는 쉽지만 혹시 그 물의 흐름을 타고 혹시 유골이나 유리품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 그거 어떡할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유족분들도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하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계시던데요. 네네. 그러니까 다 지금 인양을 잘 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려다가도 늦었지만 어쨌든 인양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가도 자꾸 이런 예컨대 뭐 램프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고 그것이 투명하게 같이 공유되면서 이해되는 상황에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또 다른 우혹이나 또 불만 사항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구멍을 뚫는다. 그럼 왜 뚫는 거냐? 뚫었을 때 유심을 네, 오늘 이 인양된 세월호에서 6월 일부가 수습된 사실 짚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로부터 도움 말씀 드렸고요. 이번에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연결했던 분이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박종훈 변호사. 다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네. 일단 좀 오늘 이 6월이 발견된 곳이 세월호 선수부, 그러니까 배머리 쪽이죠. 배머리 쪽 개구 부분 창문을 통해서 흘러나온 뻘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네네. 일단 그 배 앞머리 쪽에 객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개구부이 창문으로 배출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건데,
그 유골이 어떤 내부적인 흐름을 타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긴 하죠. 네. 아시겠지만 이제 예. 신체 전체가 온전하게 있다면 그렇게까지 흘러내리지 않았겠지만 유골로 예. 남아서는 그 해수의 흐름이라거나 그것 때문에 원래 거기 유골이 거기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그렇죠. 실 쪽에 있다가 거기 흘러나온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명확한 거는 그런 물빠짐 작업을 통해서 그쪽으로 흘러왔고 그것이 유실방지 대책이 부실한 때문에 밖으로 나왔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명확한 것 같고요. 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골의 크기 모두 6개의 유골이 수습이 됐는데 크기를 보면 네네. 작은 게 4cm, 가장 큰 게 18cm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숫자를 보면 유실망 설치했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두 가지거든요. 네. 전체의 원형을 보존해야 된다. 예. 또 하나는 유실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예. 그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나 다름이 없어요. 예. 근데 지금 해수부가 너무 지금 속도를 내면서 함부로 지금 뭐 물빠진 구멍을 낸다거나 또 기존의 그 유실 방지 대책이 부실하다는 걸 저희가 아는데도 그걸 추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빨리 물 빼고 지금 목포로 가겠다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예. 벌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너무 정말 가족들 입장에서 너무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지금 방금 전에 그 유해 발굴 전문가인 충북대 박선주 명예교수로부터 도움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이 박 교수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세월호가 그 이 바닥에서 누워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이 바닥에 면에 있던 면 같은 경우가 이때 유실 방지 작업을 이 면은 못했던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인양하기 위해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이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유실될 가능성을 지금 제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항상 제기했던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천체 수색을 중단할 당시에도 강조했던 거는 천체 수색을 중단하려면 뭐를 기대했겠습니까? 가족분들은 이제 인양으로 갈 거라고 기대했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인양되기 전 작업으로서 최소한 유실물 방지 대책은 해달라.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해에 결정될 때까지 인양을 결정할 때까지 그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유실 방지 대책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선체를 통째로 들어 올린다는 계획이 계속 바뀌면서 구멍을 140개 이상을 뚫었단 말이죠. 네.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뼈가 흘러나올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면 무조건 그거는 유실물 방지 대책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올라오다 보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좌측은 제대로 방지 대책을 못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혹시 빠져나온 건 아닌지. 그리고 모든 구멍에다 다 유실물 방지 대책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월호가 누워 있었고 바닥에 닿아 있는 면에 어떻게 그 물리적으로 그 유실 방지 장치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선체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체 형상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죠. 원래 시간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좌측면에 누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거기에 개구부는 없는 것이냐.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인양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이제 잠수부들이 돌면서 상황을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계곡이나 이런 게 나올 경우에 어떻게 유실물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워 있는데 누가 그